이젠 새누리당 사람입니다. 이분이 새누리당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박근혜 후보 측 선대위에서 대통령위원회 기획 담당 특보를 맡으신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그죠?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까? 예. 김경재 우리 최고위원이 그 새누리당 간 거는 진짜 이거는 오래 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현재의 민주통합당이 제가 3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왔던 왕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왕년의 민주당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그럼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자기들은 열심히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죠. 우리가 네. 간판을 빼앗겼습니다. 아, 간판을 빼앗기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네. 신익희 선생의 민주당, 네. 장면의 민주당, 조병옥의 민주당, 박순천의 민주당, 네. 그리고 김대중의 민주당입니다. 거기까지군요. 그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간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간판을 빼앗겼네요, 그러니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아무리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네. 절망감을 가지고 물러났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제가 네. 어떤 정파가 집권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네. 역사적으로 대물구비가 되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네. 전환점이고 잘 아시는 대로 1990년에 소련의 패망, 소위 CCCP라고 그랬죠. 네. 소련의 패망으로 자본주의와 네. 공산주의 싸움에서 일단 공산주의가 졌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풀어가지고 독일에 있어서는 사회민주당 슈레더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세계사적 조류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막스 레닌주의 정통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유 또 그것을 도그마틱하게 교조주의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위 폭압정치, 네. 80년대 그 폭압정치 때문에 마련됐던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그때 그 폭압에 이기는 저항하는 방편으로 NL과 PD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386 예. 세대죠. 네. 그래서 386이 거기에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명실공히 민주화 세대로 들어섰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 가닥을 정가의 보도처럼 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선을 좀 나눠야 할 것은 네. NL파는 민족해방파는 북한을 상당히 사상의 모국으로 생각하고 네. 약간 주사파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PD파에서 인민해방인가 하는 PD파는 좀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이 PD파는 요새 보자면 심상정, 노회찬 네.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정희 이런 분들. 네. 아예 내놓고 하는 분들. 네. 이석기 이런 사람들인데 요새 이석기 전 대표가 재미있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발언을 했으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박수 칠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놓고 이정희 전 대표는 북한 편을 드는 거죠. 네. 아니 차라리 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이 나라의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네. 적당히 어물어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정희나 이석기 의원이 차라리 낫다. 낫고 참신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차라리 참신하다. 예. 진실과 거짓 혹은 또 다른 진실과 거짓이 나와서 맞붙여 싸우게 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명백한 선택을 해줘야지 애매한 소리만 돌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지금 민주통합당의 386 그 핵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을 애매하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주세요.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네. 전화가 와서 좀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박 후보님 과거사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그쪽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책임지고 풀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골을 내려갔더니 며칠 후에 황우여 대표가 과거사 문제를 푸는데 황우여 대표도 제 조금 아래입니다. 네. 김 선배의 의견을 좀 얻고 싶어 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뭐 재주 없는 솜씨긴 하나 제가 글을 보내면 일단 개입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뺐죠. 네. 그러지 말고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막판에 짧은 걸로 2대목을 써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내용은 지금 다 주어 섬길 수 없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지지자를 배려한 문장.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익, 보수 이런 네.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어떤 사과와 유감에 대해서 표현, 좀 완만한 표현이죠.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국민을 눈높이에 맞추는 문장. 2개를 써서 보내서 알아서 참조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는데 나중에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사과를 했죠.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췄죠. 훨씬 더 높였죠. 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높습니다. 네, 완전히 버렸죠, 아버지를. 그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통치자 아닙니까? 네. 누구는 독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뭔가 위대함이 있는 독재자예요, 일종의. 저는 권위주의적 통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 정치적 후계자로서 또는 따님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고뇌가 수반되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딸인데요. 그럼요.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죠.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왜 그거 제때 딱딱 우리가 요구할 때 안 했느냐. 그거 하는 것이 좀 진실성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인혁당 사건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인혁당에 희생됐던 사람들의 인권 문제 아닙니까? 네. 휴먼 라이트 문제인데 왜 그들은 인혁당 사람들의 인권을 문제 삼으면서 왜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북한인민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이 소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셀렉티브 모랄리티라고 선택적 도덕관이에요. 여기는 도덕을 얘기하고 여기 분리할 때는 도덕을 얘기하지 않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과감하게 자기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쑥스럽습니다만은 유신 5.16과 유신을 거쳐서 18년의 통치 기간 동안 아마도 박정희 통치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200자 원고지를 7,000매를 썼습니다. 140만 자의 글을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비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비판을 한 김경재를 안고 싶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악연이 있었던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네. 방금 제가 박근혜 후보 모시고 수요일이 4.19 묘지. 지금 참배하고, 박근혜 후보랑 수요일이 갔다 왔습니다. 4.19 묘지 갔다 오늘이 이제 부마항쟁 33주인데 어제 경남 스케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기념식에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침에 우리가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서로 얼굴 익히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비행기 타고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4.19 묘지를 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이 그 좋은 아이디어라 해서 부랴부랴 갔더니 거기 이기택 네. 전 국회부의장, 네. 민주당 총재, 네. 그리고 또 4.19 박관용 동지회장도 박관용 국회의장 이런 네. 분들이 나와서 소위 4.19의 속담으로 대빵들이 다 와서 네.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4.19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항쟁. 그래서 예. 저는 과거의 문제를 사과하고 고난 속에서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살리는 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선거가 무슨 경제정책을 하는데 재벌을 이만큼 규제할 건가, 더 규제할 건가, 이런 차이. 네. 이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큰 차이입니까? 역사 논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제비치의 전략론을 보면 네. 그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대결하는 컨텐더, 상대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향해서 접근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가면 비슷해져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도 사실은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거의 자본주의화 되고 그렇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경우에서 자본주의적 그 요소를 경제에 넣은 게 소위 네프 정책이라고 New Economic Policy라고 볼셰비키가 혁명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그 풀어내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한 적이 있고, 또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획 경제하는 거, 이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가치가. 계획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하는 것도 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한참 가다 보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비슷해질 수 있는데, 네. 다만 하나의 문제는, 뭐, 조셉 쉼페터라는 사람이 그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보면 자본주의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는, 스스로 이렇게 셀프 픽싱 한다고 그러죠. 네. 교정하는 기능이 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너무 교조주의적이에요. 도그마틱해요. 네. 그래 이거 빨리 망했어요. 저는 이 자본주의로 지금 후기 자본주의 현상에 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로 네. 곧 올라갑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실업이 5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서울 경우에는 서울의 대학생은 한 55%, 지방은 한 53%,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열정과 힘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경제정책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역사, 뭐냐? 인식.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벌,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네. 재벌을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황금알을 아는 거위를 때려 잡아먹으려고 그러느냐 네. 하는 평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재벌 핵체에 대해서. 네. 재벌은 결국 이 나라의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재벌을 너무 꼼짝 못하게 하면 재벌이 여기서 내가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딴 데 가버리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제 민주화는 핵심이 아니고. 경제 민주화 문제에서도 재벌과 상생의 입장을 취해야지 재벌을 타도 입장으로 취하면 안 이게 된다. 한국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은 아니다 하고 저는 보는 겁니다.